전체 강의 5, 6월 단원별 문제풀이 강의 계획표를 한번 보시면은요, 교재는 수업 시간에 직접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아요. 그냥 프린트물로 하고, 문제와 문제의 배경이 되는 교육학 이론적 배경, 이런 설명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차시별 강의 스케줄이 나와 있죠. 실러버스. 1주에서 8주. 그거에 맞춰서 이제 따라오시고 복습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기본 강의나 이런 것들은, 작년도 동영상 강의로 제공하니까, 그걸 보시면서 부족한 부분은 이론을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제가 7, 8월부터는 실전 모의고사로 바로 들어가거든요. 보통 다른 선생님보다는 스케줄이 2달 정도 앞에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육학은 사실은 당락을 좌우하는 주요 과목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0점 만점 중에서 최소 15점 이상을 받는다. 그런 입장에서 미리 이렇게 베이스를 갖춰 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7, 8월 이후에 여러분이 전공 공부하는데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근데 교육학이 이게 안 잡혀버리면 전공 공부나 전체 임용시험 준비에 아마 학습 계획에 차질을 빚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 2달 정도 앞서서 이러한 학습 일정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달하고 다음 달까지는 이제 단원별로 문제풀이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7월부터는 실전 문제풀이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간중간에 7, 8월 같은 경우에 또 이론 정리 특강 같은 게 있어요. 그때 이제 부족한 부분은 또 보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에 3문제 내지 4문제를 가지고 거기 진도에 맞춰서 이제 문제를 제공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이 풀어본 것처럼 답안을 작성해서 제출을 하시는 겁니다. 예. 근데 요거 갖고 좀 부족한 느낌이 있어서 작년도 했던 거나 이러한 보충 자료를 가지고 다시 한번 비슷한 문제도 있고 좀 다른 문제도 있거든요. 그런 걸 가지고 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10시까지 하고요. 9시부터 10시까지.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10시 10분부터 이제 이론적 배경, 문제와 관련된 걸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은 첨삭지도가 어렵고요. 다음 주부터 1대1 이제 첨삭지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출한 걸 가지고 제가 채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 강의가 끝난 다음에 1대1로 첨삭지도 하겠습니다. 순서는 추첨으로 하든가 이런 식으로 할게요. 예. 그 다음에 이거 갖고 좀 부족하니까 지금 제가 나눠드린 자료가 있죠. 1일 문자 퀴즈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학은 매일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같이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요. 시험 문제를 제가 문자로送신하는 건 오늘 여러분들 휴대폰 다 있으시죠? 제가 마지막으로 이번에 이 강의를 위해서 새로 투지폰에서 바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 같아요. 저는 스마트폰을 안 쓰려고 계속 노력을 했는데 할 수 없이 분실해가지고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쓰니까 또 나름대로 좋은 점이 있더라고요. 투지폰을 쓸 때는 문자 길이가 짧은데 이거는 길어도 좋고. 예. 그래서 12시 전후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단체 문자 보내는 걸 아직 배우지 못했는데 어쨌든 문자로 송신을 합니다. 그래서 3문제인데 원칙적으로는요. 시험 출제 범위, 실러버스에 있는 그 범위, 그러니까 다음 주에 가는 거는 사실은 1장, 2장이잖아요, 범위가. 특히 1장은 굉장히 조금 우리가 오늘 문제에 나오지 않은 그런 내용들도 알아야 할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 범위와 관련된 문제 중에서 3문제를 문자로 보냅니다. 그럼 여러분은 길게 쓰지 마세요. 한 문항당 3줄 내외, 그러니까 3줄 내외라고 한 줄로 쓰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3줄에서 한 5줄 정도 많으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3문제를 작성해서
저에게 보내는 겁니다. 문자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거기 이메일 주소 있죠? 이메일로 보내주셔도 돼요. 시간은 언제까지냐면 12시까지. 이 시간을 넘으면 틀린 걸로 간주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시험을 실시하는 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네. 그리고 그래서 아마 매일 여러분이 교육학을 조금씩 하면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이것이 누적이 되어서 특히 이제 기본적인 개념과 그 다음에 어떤 중요한 내용들 이런 걸로 제가 짧게 문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채점한 결과는 그러니까 월요일 날 했으면 화요일 날 문자를 보낼 때 그때 알려드릴게요. 다 맞았을 텐데 왜냐면 오픈북으로 할 수 있으니까 틀릴 리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제 OX로 해서 1번은 맞았다, 2번은 뭐 X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이제 결과를 통보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모범 답안은 이제 여러분들이 작성한 것 중에서 아주 잘 작성한 거 제가 정리해서 다음 주에 우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했던 거 그 문제와 함께 또 여러분들에게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요령 아셨죠? 혹시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휴대폰 번호를 잘못 적으셨다면 제가 문자가 엉뚱한 데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그 월요일 날 12시 이전에 그 문자가 안 왔다, 문제가 안 왔다, 그러면은 혹시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수업 중에 오늘처럼 여러분이 작성한 답안지는 다음 주 강의가 끝나고 1대1로 제가 채점한 결과하고 이렇게 그 1대1로 첨삭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무슨 질문 있습니까? 궁금한 거 없어요? 공부는 질문하는 건데. 제가 완벽하게 설명했나? 나이 들으니까 잃어버리는 게 많아가지고요. 제가 흘리는 게 많아요. 그래서 정확히 전달이 안 될 수도 있는데 혹시 잘 모르거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셔도, 질문하셔도 돼요. 여기까지 다. 5, 6월 강의 계획이나 테스트 요령이나 첨삭 지도나 아니면 이런 거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전화로 1대1로 하니까 그것도 나름 괜찮더라고요. 이게 면접 준비도 되고요. 근데 전화로 했더니 보통 한 15분에서, 적게 15분에서 많으면 30분 돼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제가 아무것도 못해요. 전화만 하다가. 전화만 하다가. 그러니까 제 뭐 학습이라든지 이런 게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성대결절이 제가 와가지고 2주 동안 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목을 너무 많이 쓴 거죠. 아마 여러분도 선생님 하시면서 이제 왕왕 이런 징후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혹시 이제 여러분이 제가 봤을 때 많이 틀리거나 이런 분은 제가 전화로도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전화로도. 그리고 1대1 첨삭 지도를 하는데 일요일 오후에 그죠? 강의가 끝나고 근데 첨삭 지도를 못하고 불가피하게 가시는 분은 답안지만 받아가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화로 하는 걸로 할게요. 됐나요? 네,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교육학 기본 강의나 또는 심화 강의를 다 들었다고 전제를 합니다. 맞죠? 네. 혹시 작년에 들어서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괜찮습니다. 이제 제공되는 동영상을 잘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직 늦지는 않았어요. 제가 볼 때. 늦지는 않았고요. 예. 그래서 5, 6월 달 또는 7, 8월까지 충분히 한다면 15점 이상은 받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교육학 논술
진행하고 네 번째 2013년도부터 시행했나요? 그런데 그 시험 출제 경향을 보면 어려웠다, 쉬웠다, 어려웠다, 쉬웠다 그랬죠. 그게 결과론적인 겁니다. 사실 학생들의 어떤 점수나 이런 걸로 볼 때. 근데 그것이 이제 경련제로 되풀이 됐는데 이번에는 쉽지 않을까. 그죠? 작년 같은 경우 학생들이 굉장히 조금 어렵다고 쉽다고 문제를 봤어도 채점 결과는 당신이 생각한 것만큼 나오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교육학 민원이 아마 제일 많았던 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는 쉬워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 지금 뭐 유력시 되는 대선 후보가 교사를 많이 뽑겠다고 했으니까 그런 것도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어떤 좋은 동기부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좀 의구심은 있습니다. 말이 좀 다른 사람이라 그렇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믿어봐야죠. 공무원 정책을 그래도 많이 뽑겠다고 한 유력한 대선 후보니까. 근데 시험제도는 바뀔 경향이 높아요. 뭐 4차 혁명 이런 것과 연관이 돼서 뭐 소프트웨어 자격증이라든가 그런 것이 또 강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만큼 올해가 적기다. 우리가 시간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냥 기계적으로 흘러가는 그러한 크로노스 같은 시간도 있고 그 다음에 나의 운명을 뒤바꿔 놓는 카이로스 같은 그런 시간이 있죠.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 운명을 바꿔놓는 그런 카이로스로 카이로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항상 우리가 이렇게 깨워서 준비를 하면 운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강의 계획은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러니까 오늘은 1장과 2장 내용을 이제 문제를 통해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다소 부족한 느낌이 있어서 3문제 정도, 사실 1시간에 쓰려면 3문제도 좀 벅차죠. 예. 근데 이제 내용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좀 분량이 적어요. 그래서 제가 보충 문제로 작년에 시행했던 걸 또 여러분들에게 배부를 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틈틈 집에서 다시 한번 써보든가 그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첨삭 지도를 통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보충 설명으로 했던 거고요. 뭐 부족하다면 저에게 요구하면 뭐 2015년도 문제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할 의욕이 있다면 저를 많이 괴롭히시고 이렇게 요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1장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내용들이 있죠. 우리가 이제 이미지 트레이닝처럼 이렇게 한번 쭉 훑어 지나가 봅시다. 1장은 이제 물론 선생님들마다 그 챕터 구성이 조금씩 다르지만 저는 이제 명작 교육학 제가 저술한 그걸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합니다. 예. 그 다음에 혹시 여러분이 이론이 조금 부족한 듯 싶다 하면은 그 핵심 교육학이라는 교재가 있어요. 그걸 단권화돼 있고 굉장히 짧아요. 근데 원래는 제가 이 책을 올해 그 방문각에서 출판사를 바꿔서 처음 나왔는데요. 그 이전에 나왔을 때 이게 사실은 굉장한 교육학 시험에서 공무원 시험 9급, 7급, 5급에서 이게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된 겁니다. 저에게 좀 많은 도움을 줬던 책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내년도는 이걸 조금 슬림하게 이거 그러니까 모든 교육학 시험에 다 적용될 수 있는 사실 보면 굉장히 놀랄 텐데 이 책을 보면 그 명작 교육학도 없는 게 없지만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논술 준비하는 데는 좀 분량이 버거롭죠, 그죠? 그래서 일단 이 사이즈도 여러분이 들고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짧게 그리고 또 임용을 위해서 이렇게 슬림하게 만들 계획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두꺼운 책보다는 이런 핵심이 있는 책을 가지고 여러분이 정리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이걸 구입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교재를 가지고 제가 이론을 정리하는 특강을 또 한번 할 계획도 있습니다. 예.
자, 그럼 1장에서는 일단 전체적으로 이제 그 교육의 이해라는 제목으로 제가 1장의 내용을 구성을 했어요. 크게 5가지 내용이 있거든요. 하나가 뭐냐면 교육이란 무엇인가, 교육의 개념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교육의 목적론이죠. 사실은 1장에서 제일 출제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교육의 목적은 이번 문제에도 나왔지만 우리가 내재적 목적, 외재적 목적 이겁니다. 근데 이번 문제는 좀 다르게 물었어요. 어떻게 물었죠? 기능으로 물었어요. 기능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또 이렇게 뭐 또 당혹스러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기능? 예? 근데 사실 이건 제가 이제 출제를 할 때는 우리가 객관식 임용 2013년도까지 있었잖아요. 그 임용 문제를 다 분석해서 그래도 최소한 한 번 아니면 두세 번 이상 출제된 문제를 가지고 구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도 나왔던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으로 나오지 않고 기능으로 나왔던 겁니다. 근데 예, 그냥 뭐 내재적, 외재적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됐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3절은 교육의 형태론이잖아요. 이 교육의 형태론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영역입니다. 예, 특히 이제 공교육의 위기 이런 측면에서 그 공교육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하는 이것도 굉장히 뭐 논술이나 혹은 면접에서 중시되는 주제이기도 한데요. 그와 관련해서 대안적 교육으로 등장하는 것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사실은 교육학을 학문적으로 위협하는 게 있어요. 이게 평생교육입니다. 이 평생교육 내용도 조금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교육의 내재적 목적, 본질과 관련된 뭐 전인교육이나 또는 요즘은 전인교육보다는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인성교육을 이야기하죠. 이런 것. 예. 예, 그 다음에 학교 교육의 어떤 개혁이나 혁신 이런 부분들 중에서 과연 학교가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학교에 어떤 변수가 있느냐, 뭐 효과적인 학교를 둘러싼 논쟁 이런 것들. 예,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 소위 이제 국제적으로 보면 국가 간의 경쟁 또 뭐 트럼프나 아베로 대표되는 이런 보호무역주의의 강화 이런 걸 볼 때 영재교육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렌줄리의 영재성 개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정리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다문화 교육도 앞으로 우리 사회의 중요한 교육적 이슈로 대두가 될 겁니다. 그래서 뱅크스의 이론, 다문화 하면은 뱅크스의 이론들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고요. 예. 뭐 이런 것들이 교육의 형태론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짚어봐야 할 그러한 이슈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 제도론이죠. 이러한 교육을 이제 지원하는 것이 바로 법이나 정책과 같은 제도입니다. 그럼 뭐 제도 같은 경우는 객관식에서는 많이 나올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논술 시험에서는 잘 안 나오는 거죠. 그죠? 그렇지만 이제 뭐 공교육의 원리라든가 그런 것들은 우리가 조금 정리할 필요는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 1장의 이제 주제가 이제 교사론입니다. 근데 이 교사론은요, 특히 이제 교직에 대한 그 우리가 역사적으로 4가지 관점이 있었잖아요. 뭐 성직에서 출발해서, 예, 그 다음에 성직을 비판하면서 이제 노동직, 그리고 2가지를 변증법적으로 종합하면서 전문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부상하는 게 이제 공직이죠, 공직. 이런 겁니다. 4가지 관점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전문직이죠, 그죠? 그럼 이제 전문직으로서의 교사의 특성이라든가 교사가 지녀야 할 어떤 자질, 이런 부분은 실제로 어떤 형태로 문제가 주어질 수 있냐면 지금까지 나온 문제를 보면은 이제 그 주제로 주어질 수가 있죠, 주제. 예? 그럼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맞는 바람직한 교사의 자질이 뭐냐, 또는 교사 갖춰야 할 역량이 뭐냐, 이런 부분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배경 지식으로 알고 있어야 할 부분이 또 이 5번째 교사론과 관련된 내용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사론 부분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으면은 서론과 결론 이런 부분을 정리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된다 하는 겁니다. 예. 이게 1장의 내용들이었어요. 1장의 내용 중에서 오늘 1회 단원별 평가에서는 뭐가 나왔죠? 1장의 내용, 개념이 나왔죠, 개념. 일단. 그 다음에 2번째 뭐가 나왔어요? 목적이 나왔습니다, 목적. 이 2 문제가 나왔습니다. 예. 근데 목적이라는 형태로 나온 게 아니라 뭐라고 나왔다고요? 기능.
이렇게 나왔어요. 예. 근데 별것도 아닌데 여러분이 단어만 바꾸면 혼비백산한다는 거죠. 응? 그래갖고 뭘 써야 할지 이렇게 헤매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생각한 게 본질적 기능이 있겠다. 그 다음에 이제 수단적 기능이 있겠다. 그것도 맞는 거죠. 예, 이런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뭐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교육기획의 개념이 나왔고 교육기획의 효용성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 효용성이 뭔가? 이게 기능인데. 예, 그래서 그 단어 때문에 또 답을 잘 못 작성했다. 이러한 분도 있었습니다. 예. 네.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많이 배웠던 거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여러분이 이런 뜻이겠구나, 이런 문제겠구나 하고 그런 게 이제 감이고 촉이죠. 그것도 실력입니다. 그렇게 이제 쓰시면 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2장 한국교육사는 지금까지는 출제되지 않은 영역입니다. 앞으로도 출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은 합니다. 예, 그리고 한국교육사는 사실은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자격시험으로 보잖아요. 그걸로 대치한다라고 가정하기 때문에 잘 출제되지 않는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도 되어집니다. 하지만 뭐 전체적으로 작년도부터 이제 역사 교과서의 그 단거나 이런 논쟁과 관련해서 이러한 역사의식 같은 경우는 중시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문제를 출제를 했는데 과연 역사는 어떤 관점에서 볼 것이냐, 뭐 팩트로 볼 것이냐, 아니면은 하나의 이제 관점으로 볼 것이냐, 뭐 이러한 주장들이 있는데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팩트보다는 카가 언급한 것처럼 오늘의 우리 현실을 이해할 수 있게 하고 오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역사는 반복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출문제를 여러분이 조금 시험 문제가 어떤 문제가 나올지 내가 막막하다. 이러신 분들은요. 기출문제를 보시면 돼요. 근데 그 기출문제를 논술 기출문제는 몇 문제 없잖아요. 객관식을 보면 돼요. 객관식에서 그 어떤 문제지 그것만 보면 돼요. 그러면 지금까지 나온 문제 중에서 객관식 시험 문제에서 나왔던 게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새롭게 출제된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초, 중, 등, 중, 임용 시험 문제 나왔던 거 같고 뭐뭐뭐 나왔지?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여러분이 공부를 해도 제가 볼 때는 18점 이상은 맞습니다. 예. 예, 그렇게 준비하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에 있어서는 특히 임용 시험은 객관식 할 때도 그랬어요. 뭐 지난번에 정답이 아니라 오답으로 나왔던 게 이번에는 문제로 출제되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해서 반복되는 거니까. 예, 반복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공부의 방향을 잡으면 좋습니다. 수험 공부는 명백한 방향을 설정하고 공부를 할 때 여러분이 일단 마음이 안정이 돼요. 특히 역사는 되풀이된다를 부정적인 의미로 생각한다면 시험에 떨어지면 되풀이되면 어떻게 돼요? 또 떨어지는 거죠. 그거는 마무리해야 돼요. 그거는 이제 종식시켜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시험을 실패를 경험한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 실패가 그 트라우마가 진짜 그 시험에만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연습할 때 모의고사 볼 때는 안 나와요. 예, 그래서 뭐냐면은 굉장히 멘탈이 강해야 돼요. 멘탈이 강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심리학적인 용어로 표현한다면 그 반두라가 이야기했죠. 내가 특정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특정 과제를 해낼 수 있는 자신감의 일종을 뭐라고 불렀죠? 자기 효능감이라고 불렀어요. 나는 이 과제를 해낼 수 있는 효과적으로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런 자기 효능감을 가져야 되거든요. 사실 교사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나한테 온 학생들을 내가 다 합격시킬 수 있는 자신감이 있다. 이런 걸 교수 효능감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 효능감이 있어야 돼요. 그 효능감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정의적인 측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정서적인 안정감이에요. 그래서 처음 이번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뭐 이런 걸 어렵게 생각하지? 그러니까 굉장히 업돼 있어요.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은. 그렇기 때문에 실력 외적으로 점수가 잘 나온다고 합니다. 보통. 그런데 한두 번 실패를 경험한 학생들은 정말 그 멘탈 때문에 실력 발휘가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처음 본 그 심리학적인 연구 결과를 보면 처음 시험을 볼 때는 한 100% 이상 실력을 발휘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100점을 예상했는데 110점, 120점 이렇게 나오죠. 근데 두세 번 이런 경험을 한 학생들은 100점 예상했는데 80, 70 이렇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재시험을 보는 친구들은 목표를 높이 잡아야 돼요. 얼만큼? 130점. 이렇게 잡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정서적인 안정감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심리적인 싸움이에요. 특히 마지막 시험을 앞두고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불안과 초조는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잘 극복하면 돼요. 자신과의 싸움. 그래서 제가 시험 그 프린트물 마지막에 그런 말 늘 쓰는데요. 누구를 믿어라? 자기 자신을 믿어라. 누가 얘기했어요? 에릭슨이 얘기한 거예요. 기본적 신뢰가 자기 정체감을 형성하는 데 있어 가장 토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나 혼자 살아가는 겁니다. 외롭지만. 그러니까 누구를 믿고 사랑해야 돼요? 소크라테스도 얘기했지만 자기 자신을 믿고 사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렇게 아침 일찍 나온 거 남들은 일요일 날 나오기 싫어하잖아요. 평일 날 나오기 좋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뭐 교회나 성당 이런 데 안 가고 이렇게 일요일 날 일찍 나온 거 여러분 자신에 대한 애정 표시를 잘 해줘야 돼요. 우리는 애정 표현에 서툴죠. 애인한테는 잘하는데 나한테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울을 보면서도 이러한 자기에게 정말 대단하고 뿌듯하다 이런 것들을 자주 표현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믿지 못하면 마지막에 흔들려요. 마지막에 흔들리면 결과적으로 1년 농사 마지막에 망쳐버리는 거예요. 예. 정말 멘탈이 안 된다. 그럼 저한테 오세요. 제가 특효약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저는 이 수험 무수히 많은 수험생들을 보았고, 그러니까 시험 때문에 제 인생이 바뀐 사람이에요. 응? 그렇기 때문에 그 멘탈 치료를 해드릴 테니까 그런 건 자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의 심리 같은 거 이런 거. 자, 그렇게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래퍼가 형성이 돼야 되고, 저도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문자 테스트라든가 1대1 면담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하고 상호작용을 하도록 노력을 할게요. 그 다음에 그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은 물론 정상적인 건 하지만 우리가 공부하는 데 입장에서 저는 의사고요. 여러분은 환자예요. 그죠? 그러니까 환자로서 아프다는 것을 말해주면 돼요. 이런 게 잘 안 된다. 그리고 저는 좀 성격이 좀 모나가지고요. 돌직구 막 날려요. 그리고 점수를 웬만해서 잘 주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근데 또 상처받아서 안 나오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응?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내가 여기서 상처받아야 이걸 극복해야 진짜 시험에서 상처 안 받는 거죠. 응?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선생님들은 제가 볼 때 지금의 선생님들은 다는 아니시겠지만 다 모범생들이고 모범생이라는 것은 살아온 환경이 평범하거나 그 이상이거나 이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때는 그렇진 않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고난에 직면하는 게 조금 서투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 지금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어떤 취약점을 많이 찾는 게 좋아요. 그죠? 근데 마지막에 이제 9, 10월 이런 때 취약점 발견되면 굉장히 흔들려요. 그죠? 그래서 제가 매도 먼저 맞는 게 좋고, 그래서 단원별을 이렇게 5, 6월하고 7, 8월은 이제 심화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교육사를 통해서 중요한 거는 그 과거가 현재에 어떤 의미를 주느냐. 제가 그런 문제를 낸 겁니다. 이거 굉장히 여러분 당혹스러웠을 거예요. 예. 원점제가 뭐지? 그럼 원점제는 대충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 그것의 교육적 의의가 현대 교육에 어떤 시사점을 제공하는 거지? 이런 문제가 참 좋은 문제인데. 제가 너무 그랬나? 혼자 자뻑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조금 역사적인 것들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올해 그 진보적 교육감이나 또는 정부에서도 교육개혁, 학교개혁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런 개혁에 성공한 사례가 뭐가 있지? 이런 거. 그죠?
공교육을 정상화한 사례가 뭐가 있지? 대표적으로 이제 예종이 있잖아요. 고려시대 국자감 교육을 정상화했잖아요. 사교육을 없애버렸죠.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런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다음 주는 이제 서양 교육사하고 교육 철학. 그러니까 이 부분도 사실은 잘 출제되지 않은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조금 건드려줘야 심리적으로 어때요? 안정이 되죠. 괜히 그게 나와버리면 내가 안 나올 거라고 당연시 이렇게 훈련받았던 게 나와버리면 여러분 멘붕 일어나서 작년도 그랬잖아요. 교육기획 이건 나올 거라고 생각지도 않았어. 그게 나와버리니까 다른 것까지 못 쓰는 거야. 다른 것까지. 그럼 뭐 가장 기본적인 뭐 타일러의 학습 경험 조직 원리 이런 것도 막 혼란스럽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예,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심리적인 안정감이 교육학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래야 전공 공부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 겁니다. 예. 저렇게 한국 교육사에서는 그런 부분들, 과연 현대 교육에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이제 취사 선택해서 좀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인교육의 전통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 삼국시대에 이제 경당 같은 거, 문무일치 교육이라든가 화랑도 또 전인교육의 전통이 있었죠. 그다음에 이제 교육개혁의 시사점을 주는 것이 이제 예종의 그런 뭐 혁신 정책이라든가, 그다음에 학교교육의 정상화와 관련된 거 예종도 있고요. 그다음에 성균관 교육에서 원점제 같은 게 있어요. 이게 학교교육의 정상화예요. 예.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이제 실학교육 사상가들의 주장. 이거는 우리가 자주적인 근대화라고 높이 평가하면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조선시대 봉건적인 질서를 해체하고 교육이 특권이 아니라 모든 이들이 누릴 수 있는, 물론 시대적인 한계는 있었지만 모든 이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라는 개념이 의식이 싹 트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육의 기획운동이라든가 그다음에 선발 방식에 또 변화가 일어나죠. 그죠? 과거제라는 그러한 문장 위주의 선발 방식에서 벗어나서 이제 그러한 역량을 갖춘, 요즘 얘기로 하면 유교적인 능력인 이런 걸 선발하는 방식으로 학교 교육을 통한 선발을 강조하죠. 그게 대표적으로 어떤 거예요? 공거제. 요즘 역량평가가 화두가 되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뭐 이런 거라든가 또 이제 교육과정의 변화. 그래서 혁신학교 운동도 사실은 교육과정을 바꾸자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중국식 유교 경전 중심의 그런 교육과정에서 우리 국사, 그다음 우리 문화 이런 것들이 교육과정으로 강조되죠. 또 교육 방법이 이제 아무래도 객관식 시험에서는 지금도 막 기계적 암기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사실은 지금 시대에서는 기계적 암기가 어떤 공부 방법은 이제 시대에 맞는 방법은 아니에요. 그죠? 이런 방법에서 벗어나서 이제 자신의 생각을 표출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소위 이제 탐구 능력. 그래서 이제 질문 이런 것들을 강조하잖아요. 이런 변화들이 실학교육에서 보여진다 하는 겁니다. 그게 사실 우리 요즘 교육에서 개혁으로 얘기되는 거하고 좀 비슷한 측면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오늘 우리의 현실과 맞닿아 있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조금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제 이러한 1장과 2장의 내용을 3문제로 정리했다 하는 겁니다. 그 전체적으로 보면 문제 1번은 어떤 내용이냐면 교육의 개념입니다. 교육의 개념. 이 부분은 제가 사실 논술에서는 이거는 다 알고 있다라고 가정하고 이 문제는 잘 안 나옵니다. 그죠? 근데 왜 제가 이거 고집스럽게 내냐면은요. 이게 1차 시험만이 다는 아니거든요. 2차 시험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교육관이 확고하게 있어야,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2차 시험이 비중이 굉장히 컸어요. 재작년도는 그렇지 않았지만 작년도에 오히려 1차 시험보다 2차 시험에서 역전하는 친구들이 많이 발생했어요. 근데 2차 시험 심층 면접이나 소집단 토론이나 이런 거에서 좌우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교육관이에요. 그죠? 그럼 교육관이라는 건 나는 교육을 어떻게 개념화하고 있고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나는 어떠한 교육 철학을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이 확고하면 논쟁이나 토론이나 그 다음에 심층 면접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대부분 학생들은 그런 게 없이 그냥 연습된 지식만을 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거는 사실의 나열이고
관점을 제시하는 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교육은 다른 것하고는 달리 우리가 실용과 철학 중에서 철학들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런 건 특히 2차 시험에서 많이 검증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건 여러분이 조금 확고하게 기반을 다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 여러 가지 교육에 대한 개념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여러분 하나를 갖고 그것에 입각해서 모든 문제를 풀어가면 굉장히 일관성이 있죠. 그죠? 그리고 또 정당한 근거가 있기니까 또 타당성도 갖추게 되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요즘 그 면접 볼 때 1차적인 게 뭐냐면 그 시도교육감의 교육적 지향성과 맞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가직 같은 경우에는 조금 보수적으로 답을 하셔야 되겠죠. 그죠? 예, 그렇지만 뭐 경기도나 진보적 교육감이 수장으로 있는 지역에서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돼요? 진보적인 측면에서 답을 해야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비유적으로 얘기할 때 주형 성장 중에서 국가직은 좀 주형에 가깝게 얘기하고 그럼 진보적 교육감들이 있는 데서는 어떤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성장. 그죠? 그럼 성장과 관련된 사상과 철학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해해서 그걸로 내 걸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럼 철학적으로 가면 그러면 성장하면 뭐가 있어요? 우리가 서양 교육사로 보면 루소의 자연주의가 있고 그 다음에 미국으로 가면 진보주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면 돼. 그러면 그게 일관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냥 단순 나열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예. 예, 그런 점에서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볼 때 우리가 충돌하는 이유가 뭐냐면 교육 개념이 갖고 있는 추상성 그로 인해서 의미가 획일화되지 않고 굉장히 다양화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러한 교육에 대한 기본적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충돌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것만 우리가 합의를 보면 많은 현장에서 부닥치는 그런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이제 1번은 교육의 개념과 관련된 걸 두 가지 측면에서 출제를 한 거예요. 하나는 비유적 측면, 또 하나는 현상적 측면 이런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비유적 측면에서 여기서 키워드는 세 가지죠. 하나는 뭐예요? 주형, 전통적 교육을 은유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교육, 아동중심 교육을 은유하는 말이 뭐죠? 성장. 그 다음에 우리가 개념을 정의할 때 우리가 학이라는 것은 초기에는 양적 접근을 통한 그런 실증주의적 기반으로 이제 교육의 이론적 토대가 확립이 되었고요. 70년대 이후부터는 인문학적인 흐름이 지배를 하게 되죠. 예를 들어 현상학과 해석학 이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의 가치 지향성이 굉장히 강조되잖아요. 그럼 크게 두 가지 정의가 있죠. 하나는 양적으로 우리가 이론을 접근하는 것 중에 가치 중립적으로 정의하는 것이 이제 학자들이 좋아하는 방식이 우리가 이제 조작적 정의라고 하는 것이. 그 다음에 이제 요것과 좀 대립되는 게 뭐가 있어요? 가치 지향적으로 정의하는 방식에 규범적 정의가 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요즘 연구가 질적 연구에서 다시 양적 연구로 회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교육학에서. 그래서 이제 조작적 정의의 대표적인 그래서 교육학의 한국 교육학의 이론적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한 정보모의 정의죠. 교육은 인간 행동의 계획적 변화. 이런 거를 우리가 한번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문제. 이게 1번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는 교육을 왜 하는가 이거죠. 그러니까 1번은 교육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고요. 2번은 교육을 왜 하는가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왜 교육을 필요로 하는가. 이런 건 여러분 많이 부닥치잖아요.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 이거 왜 배워야 돼요? 그죠? 그리고 또 심지어 재수 나쁜 놈들 있죠. 나는 막 목이 쉬도록 얘기하는데 선생님 이거 시험에 안 나오잖아. 이런 거. 뭐 이런 질문에 대한 그 질문과 관련된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어요. 교육이 추구하는 가치가 뭐냐 이거지. 교육은 가치랑 아주 그 밀접한 관련성이 있잖아요. 또 하나는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이걸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왜 필요한가 이런 측면에서 보면 기능이죠. 이렇게 세 가지로 물어볼 수 있어요. 그냥 가치냐 목적이냐 기능이냐. 근데 뭐로 물어봤어요? 기능으로 물어봤죠. 근데 뭐 앞에 수식어로 붙는 건 똑같은 거예요. 내재적이냐 외재적이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러한 거는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면 이러한 논의는 이제 우리나라 그 어떤 교육적 전통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었죠. 특히 철학이 지배했던 시대가 언제예요? 조선시대. 조선시대잖아요. 그 이전에는 철학이 지배했지 않았고 그냥 교육은 사는 거였어요. 사는 거. 실생활과 관련된 거 이런 거였잖아요. 예? 성공하는 거 이런 거였는데 사실은 유교 철학, 그 철학적 토대가 된 게 바로 성리학이잖아요. 예, 근본적인 인간과 우주에 대한 문제,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철학적인 고민들이었죠. 그러한 성리학적인 기반에서 이황이나 이희, 이제 이런 선생님들이 올바른 공부란 무엇인가, 이런 걸 논의하는 과정에서 시험에 많이 인용됐던 두 가지 단어가 있죠. 위기지학, 위인지학.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위기지학은 우리가 많이 듣던 얘기로 하면 수신이죠. 수신. 또는 수기 이런 거고요. 위인지학은 뭐예요? 치인. 뭐 이런 거잖아요. 예?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수신까지는 위기지학이고 나머지는 뭐예요? 위인지학 이런 겁니다. 이걸 현대적인 버전으로 이야기하냐면 대학에 잘 가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이런 게 위인지학. 근데 내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공부한다? 이렇게 보는 거는 위기지학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걸 이제 그 내재적 기능과 외재적 기능 연결하는 문제가 2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는 한국교육사잖아요. 예, 한국교육사에서 이제 그 특히 이제 실학이 등장하게 된 배경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임용 문제를 이렇게 분석하면 일단 내용적으로도 분석을 하고 또 재미있게 보는 게 포맷, 형식이에요. 그 제시되는 에세이의 형식들. 근데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있죠. 처음에는 뭐 대화체로 나오다가, 교사들 간의 대화, 뭐 초임교사, 경력교사, 그 다음에 또 이제 학생과 뭐 상담하는 내용, 그 다음에 뭐 교단 일지, 요즘 누가 교단 일지 씁니까? 그런 것도 나오다가, 그 다음에 뭐 이제 자기개발 계획서, 뭐 도표로 나오다가, 도표까지 나왔네? 예, 재작년입니다. 근데 작년에 또 뭐가 나왔어요? 신문 기사. 그 다음에 그림도 나오고요. 그죠? 그래서 2015 개정교육과정 이걸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포맷이 계속 업그레이드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떤 형태로도 나올 수 있겠느냐. 그럼 한국교육사나 서양교육사가 나온다면 아무래도 원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형태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냥? 교사가 자기 개발을 위해서 뭐 윌리엄 보이드의 서양교육사를 읽었다. 그 객관식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나오고 여기서 뭐 헤르바르트를 물어보거나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죠? 근데 그렇게 나오면 그거 준비 안 하는 친구들은 다 쥐약인 거야지. 멘붕이 오는 거지. 이런 경우입니다. 근데 사실 이러한 변동기 때는 사실은 좀 철학이 좀 필요한데 잘 안 나오는 이유가 행시는 나와요. 철학이라는 게 따로 있고 사회학도 따로 있고 그런데 우리 임용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기본기니까 그리고 또 뭐냐면 채점하기 어려우니까 작년에 교육과정 평가원이 굉장히 혼쭐이 났어요. 하도 민원이 많이 와서. 근데 그거는 사실은 공개를 못해서 그렇거든요. 그걸 왜 공개를 못하는지. 채점 기준을 공개하면 되는데 저는 사실은 지금 나눠드린 자료를 보면 채점 기준표가 있잖아요. 이게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하는 방식이에요. 세 사람의 평가위원들, 여러분이 시험 성적 좋으면 아마 내년도에 평가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평가 루브릭을 만들어서 이렇게 채점을 해요.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거죠. 정량적으로 평가해요. 그래서 이런 요소를 갖추면 4점, 요거 갖추면 3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거든요. 예? 예, 그래야 좀 이제 그 객관도가 높아지고 이런 경우죠. 예. 근데 이것도 왜냐하면 이제 또 반박이 올 것 같으니까 공개를 안 하고 있는 경우죠.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사실은 여러분 뭐 전공 과목 같은 경우는 그래도 답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도 비교적 명확하죠. 내가 뭐 틀렸는지 확실히 알 수 있는데 교육학은 왜 이 점수인지 내가 뭐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민원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저는 교육학과를 나왔지만 이렇게 평가나 이런 걸 보더라도 교육학 자체가 위기구나 하는 그런 생각은 합니다. 오히려 제가 대학원 잠깐 경험한 걸로 보더라도
평생교육학과가 교육학을 없애버리려는 이런 경향이고요. 지금은 이미 교과교육학이 교육학을 뛰어넘었어요. 그렇죠? 학생들 시험에서도 교육학과보다는 영어교육과가 합격선이 더 높잖아요. 국어교육과가 높고 이렇게 해서 교육학과가 지금 찬밥 신세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학 시험이 이렇게 비중이 작아지는 거죠. 정권이 바뀌어도 이건 별반 달라지는 게 없을 것 같은데 상당히 저는 내가 교사 경험을 해봤지만 이런 건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예? 적어도 이제 그 교육학적인 베이스는 학생들이 좀 갖는 것이 교직을 우리가 평생 직업으로 보는 데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이제 두고 볼 일이고요. 어쨌든 좀 그렇긴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3번 문제는 이제 그 실학교육과 관련된 부분들을 출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실학교육은 세 번째 질문,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학교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조선시대의 그러한 사회적 위기, 이런 걸 어떻게 교육을 통해서 극복할 것이냐. 그런 측면에서 냈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국공립학교 중고등학교 선생님이 되실 분이에요. 저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의 선배예요. 저 때도 학교는 위기였어요. 근데 지금은 더 위기예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위기에 처해 있는 그 학교를 살릴 수 있는 슈퍼맨이 돼야 돼요. 아니면 원더우먼이 되시든가. 아니면 공교육이 정말로 좌초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교육학의 좌초를 이야기한 것처럼 공교육 자체가 좌초될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제 그 각오나 아니면 전문성을 한층 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문제를 제시하면서 조선시대 이런 위기적 상황에서 실학이 나왔다. 물론 시대적 한계는 있었지만 그런 부분들을 이제 묻는 문제가 이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1번 문제부터 그럼 이제 조금 내용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제시문을 한번 볼게요. 서울 소재의 A중학교는 올해 배움이 즐거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전문적 학습 공동체 들어보셨나요? 이거 시험에 나오면 답할 수 있겠죠?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정의한다면? 학습 공동체를 정의한다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어요? 학습 공동체. 유사 개념 떠올려 보셔요? 그렇죠. 학습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학습 공동체가 뭐지? 학습 조직이에요. 학습 조직 시험 나왔었죠? 피터 샌지의 학습 조직 구축 원리. 이것도 그때 출제되었을 때 좀 어렵다고 수험생들이 인식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특히 이제 진보적 교육감 경기도를 비롯해서 이런 학습 공동체가 선생님들 사이에서 굉장히 일상화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개인적으로는 전문성을 신장함이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조직 측면에서는 조직의 성장이죠. 우리가 학습한다는 것은 변화를 전제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그러한 조직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자, 학습 공동체는 개인이 학습하는 것을 포함해서 개인 학습과 다른 점이 있다면 누가 학습을 하는 거죠? 조직이. 응? 학습 기능을 갖추는 겁니다. 조직이 학습 기능을 갖춘다는 것은 이제 조직 성원들이 자발적으로 무슨 학습을 전개하는 거죠? 팀 학습을 전개한다. 팀 학습. 이런 겁니다. 근데 사실 제가 처음 학교에 입문했을 때 참교육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선후배 또는 지향성이 같은 선생님들이 엮어져서 여러 가지 동아리들을 만들었어요. 사실은 그게 학습 조직이죠. 그래서 학급 운영 동아리도 있었고, 물론 교과 동아리도 있었고요. 아니면 이렇게 관심사를 같이 하는 분들이 고전 연구 동아리, 이런 것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자발적으로 구성해서 활동을 했고, 그것이 학교 변혁, 학교 개혁의
굉장한 주춧돌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특히 혁신학교 경기도를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뭐 유력한 대선 후보의 그 선거 캠프장이 경기도 혁신교육을 앞장섰던 분인데요. 그분이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그 사람이 교육부 총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예? 예, 그럼 아마 여러분 괴롭힐 겁니다. 혁신학교 하는 것도 힘든데 이제 국가 전체를 혁신교육으로 몰아갈 테니까. 예, 그래서 사실은 요즘 교사들에게 주문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올해부터는 여러분 작년도는 자유학기제, 올해는 또 새롭게 또 전학년에 걸쳐서 또는 중고등학교에 걸쳐서 시행될 수 있는 새로운 아이템이 뭐죠? 안 들어보셨어요? 2015 개정교육과정은 이미 작년부터 부분적으로 시행이 됐고 또 자유학기제는 전면적으로 시행이 됐고 올해부터 시행되는 게 뭐 있어요? 진로 집중 학기제가 또 있어요. 진로 집중 학기제, 진로 집중 학년제 동시에 이런 거 운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1학년 1학기예요. 올해는 전국적으로 1학년 1학기에 시행을 해요. 근데 이거는 중고등학교 어느 학기 어느 학년 다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예요. 예. 이런 거 뭐 4차 혁명 이런 얘기가 이야기되면서 뭐 그런 거. 그러니까 이러한 혁신적인 주문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굉장히 그런 점에 있어서 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도 어려운데 그런 거 적응하는 것도 녹록치 뭐 않다고 뭐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예. 자. 어쨌든 이 전문적 학습 공동체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체적으로 뭐 새내기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하는 것도 적응하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요즘은 그렇게 서로 의사소통하지 않으면 힘든 세상이 또 됐으니까. 예. 이 학습 공동체 부분은 이제 우리가 교육 행정 파트에서 조금 정리를 하도록 하는 거고요. 자, 그 학습 공동체와 관련해서 또 우리가 한번 우리가 연상해 본다면 리더십은 변혁적 지도성이죠. 그래서 조직의 변화 이런 걸 도모한다는 거. 자, 이런 걸 운영하고 있는데 국어 선생님들이 중심이 되어서 만든 그 학습 공동체가 뭐냐면 고전의 향기 모임이다 하는 겁니다. 그 모임에 참여했던 교사들이 나눈 대화의 일부입니다. 이 중에서 2명의 교사가 말하고 있는 부분을 발췌한 것입니다. 근데 이 두 교사가 뭐를 말하고 있는, 읽고 있는 책, 어떤 고전이죠? 맹자입니다. 그 맹자는 시험에 한번 나왔던 거죠? 맹자라는 고전은 어떤 의미에서 교육적으로 의미가 있죠? 일단 우리가 성리학의 어떤 기본 텍스트이기도 하다. 대학, 논어, 맹자, 중용. 이 사서 중에 하나죠. 이런 점에도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를 밥 벌어 먹게 한 단어가 여기서 처음 나온다. 그러니까 어떤 낱말이 처음 나와요? 교육이라는 낱말이 처음 나온다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객관식 임용에서 한번 출제가 됐었습니다. 거기서 나왔던 질문입니다. 그래서 그 유교적인 가장 교육적 인간상, 그러니까 도덕적인 인간적인 품성이 뭐죠? 한마디로 하면 유교는 한 글자로 하면 뭐예요? 인이죠. 인. 그런 인을 갖춘 사람을 뭐라고 불렀어요? 공자는 성인, 맹자는 조금 더 현실적으로 군자 이렇게 불렀죠, 그죠? 그리고 공자가 논어에서 이제 인생 삼락을 얘기했다면 맹자는 이제 인생 삼락, 성인이 누려야 할 3가지 즐거움보다는 이제 군자 삼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 군자 삼락 3번째 즐거움에 교육이 나온다 하는 겁니다. 거기 볼게요. 군자에게는 3가지 즐거움이 있다. 그 도덕적 인격을 갖춘 사람, 군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교 교육의 목표는 이렇게 성인 군자가 되는 게 교육의 목표였죠? 이걸 2글자로 하면 착성이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첫 번째 즐거움이 뭡니까? 첫 번째 즐거움은 부모가 모두 생존해 계시며 형제가 무고한 것이다. 이런 말이 나와요. 참 이해가 안 가죠. 그럼 논어에 보면 제일 첫
마디가 하기 시습지면 부럭 열어와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하기편이라고 하잖아요.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이 공부하는 즐거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맹자는 어떤 즐거움이 첫 번째 즐거움이에요? 부모가 모두 살아계신 거. 그리고 형제 자매가 아무 탈이 없는 거. 건강한 거. 어때요? 공자보다는 이상적이에요? 지극히 현실적이에요? 현실적이죠. 요즘 시대에 딱 맞아요. 여러분 가장 우리나라가 이제 수치 계량적으로 보면 이제 그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중에서 우리나라가 경제 규모로는 10등 안에 들잖아요. 그런데 거의 꼴찌에 해당되는 수치들이 굉장히 많죠.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자살률입니다. 특히 청소년 자살률이 2013년도부터인가요? 계속 1위입니다. 그러니까 참 그거 보면 여러분은 학교의 그 엄마이고 아빠가 될 분들인데 내 자녀들이 목숨을 끊는다.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죠. 우리가 세월호 문제를 다른 사람의 시각으로도 볼 수 있지만 엄마 아빠 또 선생님의 시각으로 보면 굉장히 가슴 아프잖아요.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예. 이 자살률이 높다. 이런 건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건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정말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생명이라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운명적으로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것대로 사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즐거움이다. 이런 걸 맹자의 핵심 사상 중에서 무슨 사상이라고 부릅니까? 천명사상이라고 하죠. 천명사상이에요. 예.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성적 모의고사 못 봤다고 또 임용시험에 한두 번 떨어졌다고 아니 심지어 100번 떨어졌다고 목숨 끊지 마세요. 우리가 살려고 이거 하는 거지 죽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얼마 전에도 여러분 공무원 시험 끝나고 엄마랑 같이 집으로 내려가다가 목숨 끊은 그러한 학생이 있었잖아요. 3번 떨어졌다고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노량진역이 없어졌잖아요. 이 고가도로.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노량진에 오래 있었으니까 그게 학생들이 자살 많이 했던 고가도로였어. 이거 뭐죠? 고가가 아니라 육교였어요. 육교. 예? 그거 없어져서 천만다행이긴 한데 그러니까 어쨌든 절대로 성적이 어떻게 나오든 몇 번 실패를 경험하든 다 삶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이게 자살은 개인적인 문제일 수 있어요. 하지만 자살률은 사회적 현상이에요. 그죠? 자살률이 높다는 것은 청소년들이 다른 나라보다 자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이건 사회적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맹자는 지극히 이 현실 사회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거고 그리고 맹자가 살던 시대는 주나라 멸망 이후의 혼란기 춘추전국 시대 중에서도 후반부 그러니까 혼란이 극심했던 그러한 전국 시대였잖아요. 그러한 지금도 전쟁 같은 시대죠. 어떻게 살아남느냐가 관건이 되는 이런 사회 아니에요? 그래서 그 경쟁에 버거로워서 결국은 하나뿐인 생명을 이렇게 끊어야 하는 그러한 비극이 진행되는 시기고 그럼 결국 군자가 될 사람 이건 사회적 메시지죠. 성인이 될 사람은 사람을 천명대로 살게 하는 게 첫 번째 즐거움이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대권 후보자 누구를 뽑을 것이냐 우리를 살릴 사람을 뽑으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런 살림은 천명은 어떻게 보면 그 개인이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맹자는 두 번째 즐거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위로는 하늘에 부끄럽지 않으며 아래로는 사람들에게 창피하지 않은 것이 두 번째 즐거움이다. 자 이건 굉장한 생각이라고 보는데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거.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을 볼 때 부끄럽지 않는 거. 이건 뭐죠? 도덕성이죠. 자, 그래서 맹자에게서 이제 도덕성이 나오는 겁니다. 맹자는 기본적으로 루소처럼 인간은 선천적으로 어땠다? 선했다. 성선설해요. 그죠? 그리고 성리학도 선한 본성을 갖고 있다라고 봐요. 그러한 선한 본성은 주어진 그런 하늘의 선한 본성이 내 안에 들어온 겁니다. 이런 걸 지도자는 갖춰야 한다 이거죠. 그럴 때 그 지도자 밑에 있는 구성원들이 어떻게 될 수 있다? 천명대로 살 수 있다 이겁니다. 그죠?
누굴 지도자로 뽑아야 돼요? 자기 이익을 앞세우는 사람을 지도자로 뽑으면 안 돼요. 그죠? 이러한 선한 본성을 갖고 정말로 이러한 그 피눈물 흘리는 민중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거죠. 그럼 지도자가 갖춰야 할 덕목이 바로 인이죠. 개인 내면의 도덕성이죠.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인명이라고 한다. 인명. 1000명을 우리가 1000명대로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이런 걸 인명이라고 불러요. 예. 이게 두 번째 즐거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교사가 돼서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경우예요. 그럼 여러분은 인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명.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도덕성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사가 갖춰야 할 전문적 자질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예요? 봉사, 도덕성, 윤리적인 마인드 이런 겁니다. 예. 그죠? 그 다음에 그럼 세 번째는 그럼 뭐냐? 이제 세 번째 즐거움 바로 뭐냐면 이제 천하의 영재를 얻어서 여러분 같은 영재를 얻어서 그 다음에 교육하는 것이 세 번째 즐거움이다. 그 인명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영재죠. 그죠? 이런 사람을 모아서 가르치는 게 세 번째 즐거움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리고 저는 그런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 거죠. 이런 경우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이런 점에서 교육은 굉장히 설레는 가슴 뛰는 일입니다. 이런 교육을 논한 사람이 동양면에 있는 건 아니에요. 서양에도 있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 보충 문제제에서 논할 수 있는 피터스도 있고요. 오크쇼트 이런 학자들도 있어요. 서양 교육의 오래된 전통, 이런 교육적 전통을 시험에 나왔었죠. 무슨 교육이라고 부릅니까? 자유교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교육이라는 말이 나온다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럼 이제 그 두 교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 교사가 이 글에서 교육이라는 말이 내포한 의미는 무엇일까 생각해 봤어요. 한편으로는 이게 이제 중요한 지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가 제시문이 나왔을 때 옛날에는 그냥 솔직하게 그냥 딱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관료제의 특성이 5가지가 있다.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뭐 분업, 권위의 위계 이 2가지의 장단점을 써라. 뭐 이런 식으로 솔직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드러내서 나올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은 숨겨져 나온 거죠. 그러니까 분석적으로 읽어야 돼요. 제시문을 분석적으로 읽어서 관련된 키워드를 빨리빨리 찾아내야 돼요. 이게 첫 번째 관건입니다. 예. 예, 그래서 거기 보시면 성숙한 교사가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미성숙한 학생들을 지도와 모범을 통해서 모종의 가치 있는 삶으로 이끌고 지문이 길면 앞과 뒤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성숙한 교사가 이끌고 하는 교육의 측면이 있죠. 그죠? 이런 걸 우리가 어원적 정의로 보면 뭐예요? 교자예요, 육자예요? 교자죠, 교자. 그러니까 교사가 예를 들어서 자녀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훈육하고 있는 경우죠. 잘못된 걸 바로잡고 있는 경우죠. 이러한 교육의 한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사실은 조금 사회적 측면이 강해요. 뒤늦게도 얘기했어요. 교육은 뭐라고요? 사회화라고요. 그럼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거, 집합 표상이나 이러한 것들을 구성원들에게 전달하고 심어주는 거죠. 이런 것도 있어요. 피터스도 이런 측면이 있어요. 전통에 입문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런 게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측면은 뭐냐. 한편으로는 격려와 관심을 통해서 학생들의 능력과 잠재된 가능성이 발현되도록 도와주는 과정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학생을 주체로 놓고 학생이 갖고 있는 잠재성을 끌어내는 일이죠. 그리고 교사는 그러면 끌어가는 거예요? 밀어주는 거예요? 밀어주는 거. 이렇게 어원적으로 보면 교자예요, 육자예요? 그렇죠. 육이죠. 교와 육. 이렇게 2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럼 이걸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교자에 해당되는 거, 교사가 이렇게 바람직한 가치, 바람직한 상태로 끌어가는 걸 뭐라고 부른다? 주형이라고 부른다. 주형이죠. 그래서 원래 우리가 메타포 비유라는 것은 어떤 걸 설명할 때 그 그것과 유사한 다른 것을 끌어들여서 설명하는 걸 비유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교육이 아닌 다른 거, 주형이라는 말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럼 육에 해당되는 건 뭐예요? 육에 해당되는 성장이다. 이거죠. 성장. 이 2가지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주형과 성장이라는 입장에서 개념을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동양의 어원이라면 우리나라 말로 따지면 이거는 뭐 가르치다. 이건 뭐예요? 기른다. 서양으로 따지면 우리가
페다고지는 이거에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에듀케이션은 뭐 이쪽 뜻도 있지만 라틴어 어원 중에 에듀케레 같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이게 동서양에 다 이 두 가지 측면이 있다 하는 경우입니다. 예. 주형과 성장 이거를 지금 묻고 있는 경우에, 그래서 앞에 부분 교사가 끌어가는 건 주형이고요. 그 다음에 교사가 학생의 잠재성을 실현하도록 도와주는 과정은 성장이다. 자, 이렇게 보는 게 우리가 시대적으로 본 전통적 교육이다. 전통적 교육이고요. 이렇게 보는 게 무슨 교육이에요? 세교육이죠. 세교육이죠. 시기적으로 보면 서양에서는 이런 변화가 언제 왔어요? 전통교육에서 세교육으로 넘어가는 게 시기적으로 보면 18세기죠. 그게 어떤 교육 사상이에요? 성장은 식물의 성장에 비유해서 교육을 논하는 거니까 자연주의죠. 그리고 그럼 그 자연주의의 대표적인 주창자가 누구예요? 루소. 그래서 루소 이전과 이후로 나눠볼 수 있죠. 우리나라는 이제 진보적 교육가들이 이걸 논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논의를 덧붙인다면 이제 요게 시험에 나온 거고요. 그냥 요거는 다 한계가 있다. 어떻게 보냐면 교육의 3요소라는 측면에서 보면 교육의 3요소는 뭐뭐뭐를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주체, 객체, 그리고 주체와 객체가 나누는 매개체. 이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전통적으로 볼 때 이 교자 주형은 교육의 주체를 누구로 보는 거예요? 교사. 교육의 주체를 여기서는요? 학생. 주체로 보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교사는 무슨 역할? 보조자, 안내자, 또는 무대 위의 현자, 구성주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런 걸로 보는 거죠. 예? 예. 그 다음에 요즘은 다 학생 중심 교육. 그래서 뭐 이제 진보적 교육감들이 얘기하잖아요. 학생이 행복한 학교, 학생이 참여하는 수업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매개체, 교육과정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전통적인 교육은요. 교육의 내용을 강조합니까? 방법을 강조합니까? 내용을 강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모종의 가치 이런 것들은 내용이죠. 그죠? 그리고 그 내용 속에 목표가 함의되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예, 여기서 세교육에서는 뭘 더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죠. 방법을 더 강조하는 거예요. 방법. 방법이죠. 교육 방법을 더 우선시한다. 이렇게 보는 경우에.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교육의 3요소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 두 가지는 어느 한쪽 측면만을 강조하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에 대한 대안들이 나온다. 대안이 나오죠? 대안에 대한 대안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럼 교사와 학생이 다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럼 교사와 학생이 다 중요하다라는 의미의 비유적 개념이 뭐가 있을까? 예술이 있다는 게 예술. 교육은 아트예요. 예술이에요. 왜냐하면 예술가가 예술혼 이러한 창작 활동도 있지만 예술가의 행위라는 재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신이 아닌 이상 무에서 유를 창출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 재료에 해당되는 게 뭐예요? 학생이라고 보면 되겠죠. 근데 사실은 엄밀하게 보시면 이거는 이 예술이라는 활동 자체는 그래도 조금 교사 쪽에 무게중심은 가 있어요. 그죠? 하지만 이거와 이거보다는 조금 더 균형 감각을 갖췄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그래서 저는 진보적 교육감들이 지나치게 학생만을 강조하는 것은 조금 균형 감각을 잃었다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이제 반대급부로 교권을 수호해야 한다. 이런 게 뒤늦은 노력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여러분 면접이나 이런 거 할 때도 말씀하세요. 순서의 문제다. 순서의 문제. 선택의 문제. 이건 둘 다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거는 이걸 먼저 하고 이걸 나중에 한다. 이런 순서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죠. 그래야 교육 현장에 혼란이 없었어요. 사실은. 학생의 인권에 앞서서 뭐를 더 강조했었어야 돼요? 교사의 교권이지. 그럼 교사를 굉장히 어떠한 권력자로 본 거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학생의 인권을 지나치게 부각하다 보니까 교사의 교권이 침해되고, 그죠? 교사들이 그로 인해서 상처받는 교사 인권 침해가 많으니까 뒤늦게 뭐 이제 교육청마다 뭐 법조인들을 꾸린다든지, 교권 뭐 보호하는 조직을 만든다든지 하지만 이미 늦은 거예요. 학생들은 뭐
여러분 알잖아요. 여러분 행동주의적으로 생각해보세요. 학생은 동물 아닙니까? 근데 개가 개를 기르면서 요즘 저는 이거 많이 고민하는데 개가 주인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면 그 컨트롤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처음에 딱 순서를 분명하게 정해줬어야 되는데. 그래서 한편으로 저는 선배교사로서 여러분들 현장에 가면 참 걱정해요. 지금 이 아이들을 어떻게 컨트롤링 할 것인가. 이런 측면도 있죠. 예. 자, 근데 이거보다는 조금 더 무게중심이 있다. 뭐 교학상장처럼 가르치면서도 배운다. 이런 것처럼. 그 다음에 교육 내용과 교육 방법을 다 중시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피터스가 이야기한 성년식이라는 말이다. 성년식이라는 말이다. 왜냐하면 방법이라는 것은 내용이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내용에 따라서 방법이 달라질 수 있죠. 근데 사실 성년식은 조금 내용을 더 강조하는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피터스의 성년식이라는 개념, 또 예술로 본 거는 우리가 꼭 기억할 사람이 아이즈너가 있죠. 그죠? 교육과정에서 아이즈너도 아직 등장을 하지는 않았지만 시험에. 그래서 이 피터스가 보는 성년식이라는 거는 이러한 개의 그 인지주의적 측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을 더 강조하는 거죠. 왜냐하면 피터스는 그 성년식의 내용적 측면을 뭐라고 했죠? 지식의 형식. 지식의 형식은 브루너의 뭐하고 비슷한 말이에요? 지식의 구조. 이런 게 내용적 목표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내용을 알 때, 진리를 알게 될 때 우리의 뭐가 바뀐다? 행동이 바뀐다. 관점이 바뀐다. 관점이 바뀐다. 이런 걸 우리가 안목의 변화, 계명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심리학적으로 보면 인지주의적 관점이거든. 그러니까 내용을 더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행동주의적 관점은 내용을 강조해요. 방법을 강조해요. 방법.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의 흐름은 행동이고요. 영국이나 미국은 유럽 대륙의 흐름은 뭐예요? 이러한 내용, 인지주의적 관점이 더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조금 이 사람들의 어떤 추상적인 이론을 조금 쉽게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예. 자, 근데 이건 공식적인 교육이라는 거지. 공식적인 학교 교육이라는 거지. 의도적인 교육이라는 거지. 그죠? 그런데 요즘은 교육의 외연이 확장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수업 시간이 아닌 쉬는 시간에서도 교육이나 학습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런 걸 우리나 공식적 교육이 아니라 비공식적 교육 또는 교육과정의 측면에서 보면 잠재적 교육과정. 이렇게 교육의 외연을 확대시킨 대표적인 철학이 뭐예요? 실존주의지. 실존주의잖아요. 그럼 실존주의에서는 자, 이렇게 주형, 성장, 예술, 성년식 이거 말고 자, 어떤 비유적 개념을 강조하죠? 만남. 그래서 만남은 교육에 선행한다. 대표적으로 누가 있어요? 볼로브가 있고 또 부버 이런 학자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또 특히 잠재적 교육과정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경우예요. 예. 그래서 우연한 이런 만남을 통해서 우리 삶이 비약적으로 변화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는 다 교육을 체계적이고 연속적이고 계획적인 활동으로 보는데 여기는 뭐로 보는 거죠? 비약적이고 단속적인 활동으로 보는 그런 측면도 있다 하는 경우입니다. 예, 이런 측면.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교사의 인격 이런 것들 가치관들이 영향을 주는 건 만남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잠재적 교육과정이나 이 공식적 교육과정 또는 형식적 교육이나 비형식적 교육 이런 측면을 다 아우르는 비유적 용어들이 이렇게 있다. 우리가 크게 보면 이런 거죠. 주형, 성장, 그 다음에 뭐죠? 만남. 이렇게 이런 게 있다. 요 세 가지 개념들은 조금 알아두시는 게 좋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만 일단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주형과 성장이 키워드가 되겠고요. 그러면 주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제시문에 놓은 거를 보면 거기서부터죠. 성숙한 교사가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미성숙한 학생들을 지도와 모범을 통해서 모종의 가치 있는 삶을 이끄는 걸 가리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장이라는 것은 격려와 관심을 통해서 학생들의 능력과 잠재된 가능성을 도와주는 과정. 이것이 이제 성장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이걸 개념을 설명하는 거니까 그 기억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주형은 이런 걸 설명하면 되겠죠. 장인이나 제작자가 재료, 쇳물이나 진흙. 그러니까 여기서는 교육을 보면 아동이 되겠죠. 그래서 장인은 교사고요. 일정한 모양의 틀이 바로 뭐겠어요? 이게 바로 내용과 아니면 목적이죠.
예를 들어서 교사가 되어라. 아니면은 대통령이 되어라. 아니면 그 도덕적 가치, 양심, 이해 이런 거죠. 이런 걸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만들어내는 일. 이것을 이제 교육으로 정의하는 걸 주형이라고 한다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교사가 의도한 대로 학생을 어떻게 하는 거죠? 형상화하는 일. 이걸 교육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만 말하면 되는 거예요. 개념을 설명하라고 했으니까. 근데 만약에 이제 특징을 물어봤다면, 질문이 특징을 물어봤다면 어떤 걸 쓰면 돼요? 그러니까 전통적 교육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교육관을 은유하는 말이다. 이런 건 특징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교육의 주체를 누구라고 본다? 교사라고 본다. 그리고 아동을 이제 미성숙한 존재, 변화되어야 하는 수동적 존재로 본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강조해서 교육과정의 측면에서 방법보다는 내용을 더 우선한다. 뭐 이런 것들은 특징이 되는 거죠. 특징.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통적인 어떤 이러한 관점에서 교육을 논한 사람들은 너무너무 많죠. 너무너무 많아요. 대표적으로 뭐 로크 같은 경우도 들 수 있고 왓슨을 들 수 있죠. 그죠? 왓슨 행동주의를 처음으로 용어를 주창한 사람이죠. 나에게 12명의 어린이를 데리고 와라.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만들어줄 수 있다. 이런 경우예요. 자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학부모들의 니즈나 학생들의 니즈 이런 거 다 충족시킬 자신 있어요? 자신 없다고 그러면 안 되지. 자신 있습니다. 얘 스카이 보낼 겁니다. 얘 대통령이 될 겁니다. 이런 거. 자, 그러면 조금 더 들어가면 교육을 통해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이 뭐 환경 만능설, 교육 만능설의 입장이고요. 이런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유는요, 어떤 한계가 있어요? 어떤 한계? 요거는 우리가 이제 보충 문제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 그래서 대안적 비유가 나온 거죠? 그게 성장입니다. 그럼 성장의 비유를 설명하는 건 역시 기육만 얘기하면 돼요. 요 정도만. 성장이라는 것은 학생이 가진 잠재 가능성을 자연스럽게 실현하도록 조성해주는 일, 또는 도와주는 일, 이걸 교육이라고 보는 거다. 그러니까 교육을 뭐에 비유하는 거죠? 식물의 성장 과정이잖아요. 봄이면 어김없이 진달래가 피어나듯, 또 어김없이 개나리가 피어나듯,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성을 자연스럽게 실현하도록 조성해주는 것이다. 이런 건 어떤 전통, 어떤 교육적 전통과 철학이라고 보죠? 이런 걸 루소 떠올리시면서 낭만주의적 전통이라고 불러요. 직접적인 교육 사상은 자연주의와 관계가 있고요. 낭만주의는 이렇게 환경을 조성해주는 일이에요. 그래서 나는 아이들에게 원하는 내 바람직한 가치를 꼭 전달해주겠다. 이런 건 주형적인 생각이 강한 거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민주적인 가치, 이건 난 심어줄 거야 하는 건 주형이죠. 근데 나는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학급 운영, 학급 환경을 잘 조성해 줄 거야. 수업 환경을 잘 조성해 줄 거야. 이렇게 보는 건 낭만주의적 교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사상적으로는 뭐 자연주의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겠죠. 대표적으로 이제 루소의 교육관 또는 듀이와 같은 진보주의적 이러한 교육관은 여기에 맞닿아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의 주체를 아동으로 본다라든가, 그 다음에 새교육운동 이런 것들은 이제 특징이 되겠죠.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무엇을 가르칠까 보다 누구를 가르칠 것인가, 이 주체에 대한 새로운 그러한 관점을 갖는 것이죠. 사실은 이런 건 굉장히 오랜 시간이 흘러온 거죠. 그죠? 아동은 변화되어야 할 존재 이렇게 생각하고 미성숙한 존재로 보았는데 여기서는 그 자체로 완성된 존재, 인격적 존재로 보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여러분이 중요해요. 그죠? 그래서 교육은 인간에 대한 관점에서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주형과 성장, 이렇게 1번 문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조금 길었는데요. 조금 쉬었다가 좀 스피디하게 나갈게요. 2번은 쉬었다 하겠습니다. 예.